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일본 이시바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G7 공식 행사를 마치고 오늘 오후 늦게 귀국할 예정입니다. 캐나다 현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네, 캐나다 캘거리에 마련된 대통령실 프레스센터입니다. 네, G7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17일 오후, 우리 시각으로 18일 오전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가깝고도 먼 나라라며 마치 이웃집처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차이가 있지만 이를 넘어서서 한일이 서로 협력하고 도움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으로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이시바 총리는 먼저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한다며 이 대통령이 일본 방송에도 매일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아시아에서 국제정세가 대단히 엄중해지고 있다며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고 인식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인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나라도 한국이라며 양국 간 협력과 공조가 세계를 위해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관계가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이 같은 기조에 따라 새 정부의 한일 관계가 설정되는 첫 상견례 자리인 셈인데요. 앞서 대통령실은 양국이 선순환 관계를 만들어 과거 문제를 해결할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게 생산적이라며 일본도 이에 공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은 앞서 G7 공식 행사에도 참석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캐나다 방문 이틀째인 오늘 G7 공식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공식 환영식에 참석해서 G7 정상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며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G7 회원국 정상들과도 처음으로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악수하고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어깨동무한 채 대화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이 대통령은 확대 세션에도 참석해 에너지 안보의 미래와 AI, 에너지 연계 등에 대해서 발언했습니다. 이에 앞서 캐나다 방문 이틀째 첫 일정으로 브라질 룰라 대통령을 만나 경제협력 확대,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한 공조 필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레시 유엔 사무총장과도 약식회동을 열고 인도, 멕시코, 영국 정상과 회담하는 등 바쁜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이 대통령과 함께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는 캘거리 한인회관에서 우리 교민들과 만나며 영부인으로서 첫 단독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이어 캘거리에 있는 국립장애인문화원을 방문해 양국의 장애 예술 분야 협력이 더욱 촉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친 뒤 한국 시각으로 오늘 오후 늦게 귀국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캐나다 캘거리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전 국민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되 취약계층은 추가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2차 추경안 최종 조율을 마쳤습니다. 국회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회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당정이 조율한 2차 추경 규모, 세부 내용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여당과 기획재정부 대통령실은 오늘 아침 당정 실무회의를 열고 정부 발표를 앞둔 2차 추경안의 세부 내용 조율을 마쳤습니다. 정확한 추경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필수 추경 성격이었던 13조 원 규모의 1차 추경과 합치면 당이 요구했던 35조 원 규모에 근접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2차 추경 규모가 20조 원을 넘을 걸로 전망됩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안에 민생회복 지원금이 반영됐고 보편 지원을 기본 원칙으로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취약계층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했다며 보편과 선별 지원이 혼합된 형식의 지원이 될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지역화폐 예산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줄폐업을 막기 위한 채무 탕감 재원도 함께 편성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귀국해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차 추경안을 심의 의결하면 국회는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에 들어갑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위기 상황에선 확장 재정이 기본이라며 정부가 더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추경을 편성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정치 추경이면 단호히 맞설 거라고 예고해서 심사 과정에서 여야 충돌도 예상됩니다.
네, 다음 주에 청문회가 잡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민주당은 야당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 맹목적인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야당이 제기하는 사적 거래 의혹 등에 대한 본격적으로 엄호에 나선 건데요. 김병주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야당이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자의 사퇴를 압박하는 건 국정 방해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도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정치적 협상 도구로 활용하려 한다며 나쁜 관행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민석 후보자의 허물이 적지 않은 만큼 자진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는 청문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개국 공신으로 김 후보자를 지명한 것 같은데 정치를 대국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도 요구하는 야당은 청문회를 강행할 경우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송곳 검증을 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인청특위 소속인 곽규택 의원은 KBS 라디오에 나와 아들 유학 자금 등 돈 거래 흐름을 따져보기 위해서라도 전 배우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죠. 송원석 원내대표가 선수별 의원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는데 김용태 위원장이 제안한 혁신안에 의견이 갈리고 있죠. 네, 선수별 의원 간담회를 이어가는 송원석 원내대표. 오늘은 4선, 3선 의원들을 차례로 만나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5대 혁신안과 당원 투표, 혁신위 구성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4선 간담회가 먼저 진행됐는데 혁신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데는 실패했다는 게 참석자들의 설명이었습니다. 실제로 당 안팎에서는 혁신은 필요하지만 김 비대위원장이 사전 논의 없이 혁신안을 제안하며 당원 투표 카드를 꺼냈다는 데 대한 불만 섞인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나경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특정 주체가 민주적 정당성 없이 개혁을 추진하는 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혁신안 추진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대안으로 제안한 혁신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당원 의사를 묻는 것 자체가 갈등 해결의 시작점인데 거부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당원들이 개혁안을 찬성하는데 의원들이 개혁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걸 염려하는 거 아니냐고 작심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쉽사리 의견을 좁히지 못하는 만큼 쇄신 방안에 둘러싼 내홍은 한동안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석 총리 지명자는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도덕적인 그 의혹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계시다는 점을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인지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재명 정부의 개국공신으로 김민석 의원을 생각하셔서 총리를 지명하신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는 국민과의 신의를 지켜나가는 것이지 정치인 간의 사적 의리를 지켜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듭해서 이렇게 국민을 등지고 정치인 간의 신의를 지키기 위한 것, 이른바 소위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것을 쫓게 된다면 민심 이반은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여당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 국민과의 신뢰를 제대로 초반에 지켜나갔더라면 더 좋은 성과를 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아쉬운 점과 반성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저희가 했었던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고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과 정말 민생 회복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김민석 총리 지명자를 철회하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을 만나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추경과 관련해서 정말 민생을 챙기기 위한 것이라면 야당도 협조하겠지만 정치 추경 그리고 이런 것을 포퓰리즘을 위한 추경이라면 단호히 맞서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원내 지도부와 상의해서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가 오늘 오후 첫 전체 회의를 엽니다. 특위는 오늘 오전 증인과 참고인을 확정하기 위한 여야 간사 사이 추가 협의를 거친 뒤 전체 회의에서 명단과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를 함께 의결한다는 방침입니다. 여야는 어제 두 차례 회동 끝에 오는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자신에게 제기된 이른바 노부부 투서 사건 의혹과 관련해 정치검찰의 천인 공노할 허위 투서 음해 사건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SNS에 올린 글에서 자신들이 무혐의 처리한 투서를 먼지 쌓인 캐비닛에서 찾아내 월간조선에 넘긴 것도 검찰이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청탁을 미끼로 돈을 착복한 지역 주민이 자신에게 민원을 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던 것이라며 하늘의 도움으로 보좌관이 녹취했던 대화록을 검찰에 제출해 음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한 60대 부부가 김 후보자가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유서를 남기고 지난 2004년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내용으로 2008년 언론 보도로 알려진 뒤 최근 청문회를 앞두고 다시 거론됐습니다. 3대 특검이 특검보를 포함한 인선의 속도를 내며 진용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특검 출범 전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한 막판 수사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먼저 김 여사 특검 준비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팀 특검보가 임명이 됐습니다.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먼저 특검보 임명 절차를 마친 겁니다. 검찰 출신인 김형근, 박상진, 오정희 변호사 그리고 판사 출신인 문홍주 변호사가 특검보로 임명이 됐습니다. 특검보들 오늘 임명 관련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번 사건이 지닌 의미와 국민적 관심의 무게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는 객관적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 진행될 거라면서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정치적 고려나 외부 압력의 흔들림 없이 직무의 독립을 지켜나가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요. 오늘 민중기 특검과 특검보들이 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과 잇따라 면담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확인이 됐습니다. 박세현 서울고검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박승환 검사장 직무대행 그리고 서울 남부지검 신흥석 검사장까지 잇따라 오늘 오후 면담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김건희 특검 수사팀 서울 서초역 부근 빌딩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해서 본격적인 업무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정식 사무실은 서울 광화문 부근 빌딩에 꾸릴 전망인데 이를 위해서 소유권을 가진 기재부에 국유재산 임시 사용 승인도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막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 출범이 임박한 상황입니다만 일단 검찰은 김 여사 관련 수사에 더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김 여사를 수사하던 서울고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재수사팀이 김 여사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수사팀도 최근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상태이고 김 여사 측은 앞서 특검과의 중복 수사 우려 등을 언급하면서 검찰 소환에 응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고검 재수사팀이 지난달 말 미래에셋증권 측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와 계좌 담당 직원의 3년 동안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 수백 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여기에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녹취까지 포함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수사가 특검으로 넘어가게 된 가운데 민중기 특검팀이 이 검찰이 추가 확보한 증거를 포함해서 주가 조작 의혹 관련 내용을 우선하여 살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수사를 진행한 만큼 검찰이 특검의 사건을 넘기기 전에 김 여사를 기소할 수 있다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내란 특검 준비 상황도 짚어주시죠. 네,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검, 특검보 후보 8명의 임명 요청안을 제출해둔 상태입니다. 앞서 검찰에 검사 파견을 요청한 바도 있는데 파견 검사들 역시 본격적인 업무 파악에 돌입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특검은 서울 동부지검에 임시 사무공간을 마련한 상태인데요. 행정 지원 인력들이 출근해서 사전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서울 고검에 사무실이 마련되면 거처를 옮길 계획인데 관련 협의는 물론 현장 답사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상병 특검도 수사팀을 꾸리는 데 속도를 내고 있죠?
네,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할 이명현 특검도 특검보 인선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이 특검은 오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아직 특검보 후보 추천을 마무리하진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정당 가입 이력 등 결격 사유를 고려해야 하고 국방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필요해서 추천이 늦어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오늘 중으로는 특검보 추천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검보 임명을 마치면 검경, 공수처 등 수사기관과 구체적인 파견 인력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특검은 최상병 특검 사무실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 부근에 있는 빌딩으로 정해졌다며 가계약을 한 상태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경국 기자가 짧게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방금 들어온 속보 소식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예정인 민중기 특검이 오늘 서울중앙지검장과 남부지검장도 면담할 예정이다라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오후 2시부터 면담이 시작될 예정인데 오후 2시에는 서울고검의 박세현 고검장 그리고 이후에는 서울중앙지검의 박승환 검사장 직무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울남부지검의 신흥석 검사장을 민중기 특검이 면담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이 이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포함해서 이 주가 조작 의혹 관련 내용을 우선해서 살필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 면담을 통해서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지는 대로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을 하다 숨진 고 김충현 씨 사건과 관련해 대책위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조정실 주재로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구체적인 협의체 구성 방안과 의제, 운영 방식 등을 대책위와 협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에 숨진 고 김충현 씨의 장례식과 연결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오전 8시 태안보건의료원 상내원에서 발인을 마친 뒤 오전 9시 30분부터 태안발전소 정문에서 연결식을 거행했습니다. 이후 사고 현장까지 만장을 들고 행진하며 고 김충현 씨의 넋을 기렸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회의를 열고 미군의 중동 사태 직접 개입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격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미군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기울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G7 정상회의에서 조기 귀국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소집했습니다. 80분 동안 이어진 회의에서 미군의 핵시설 타격과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해결에서 미군이 개입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꾸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잇따라 글을 올리고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쉬운 표적이지만 적어도 지금은 제거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무조건적 항복이라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 우리가 이란 상공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트럼프 대통령이 끝을 원한다는 발언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Now, as the conflict between Israel and Iran continues, President Trump has also been clear that Iran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JD 벤스 미 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끝내기 위해 추가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초대형 폭탄인 벙커버스터나 스텔스 폭격기를 지원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이 커지면서 중동의 긴장감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사실상 최후 통첩에 나서면서 공은 이란에게 넘어가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에 개입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란이 중동 지역 미군 기지를 공격할 거라는 전망이 미 당국자들을 통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복수의 당국자들을 인용해 미국이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을 지원할 경우에 대비해 이란도 미군 기지를 타격하기 위한 미사일 등 군사 장비를 마련해 놓은 거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개입은 벙커버스터로 불리는 공중투하용 초대형 관통폭탄을 B-2 스텔스 전략폭격기에 실어 이란 포르도의 지하 핵시설을 타격하거나 이란 내 지상작전을 수행하는 이스라엘 특수부대를 공중 엄호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회의 이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다고 미국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NSC 회의에서 미국이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에 무기 지원을 할지를 논의한 거로 전해지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회의 결과를 통보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악시오스는 이스라엘 당국자를 인용해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이 며칠 안에 이란의 지하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폭격하기 위한 군사작전에 개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믿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미사일 공습이 엿새째 이어지면서 두 나라 언론들도 보도를 통해 전쟁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이란 언론은 이스라엘의 자랑 아이언돔이 해킹됐다고 주장했고 이스라엘 언론은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깎아내렸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이 SNS를 통해 공유한 영상입니다. 이스라엘이 발사한 요격 미사일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엉뚱하게 자국 영토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타스님과 IRNA 등 이란 통신사들은 이란 군의 사이버 작전에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무력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들은 이란이 예고한 대대적 공격이 빈약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이란이 새로운 무기로 맹렬한 공격에 나설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10발도 안 되는 미사일에 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대로 이란 언론은 같은 날 공격에 대해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본부 건물을 공격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습니다. 전쟁 상황에서 언론 보도나 기자회견 방송은 자국민들의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상대국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반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תושבי טהרן, אל תסכנו את עצמכם ואל תהיו בני ערובה בידי הדיקטטור שמשתמש בכם לצורך הישרדותו. 이스라엘 군이 이란 수도 테헤란에 있는 국영방송사 건물을 폭격한 것도 이란의 선전 기능을 차단하려는 목적에서입니다. هشدارهای پیش رو برای روزهای آینده شما سرزمین‌های اشغالی را ترک کنید. 공습 1시간 전 대피령을 내린 이스라엘은 이란의 선전 선동 확성기가 사라질 것이라면서 공격 목표가 방송국이었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이 국민들에게 방공호에 가지 말라는 가짜 문자를 조심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는데 그러자 이란 관영 언론은 이란의 사이버 공격이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코스피가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확전 가능성에도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930대에서 출발한 코스피는 2960과 2970대 사이를 오가면서 소폭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SK이노베이션과 S-오일, 흥구석유와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등 정유주가 강세입니다. 장중에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서 기관과 함께 순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770대에서 개장해 770대와 780대를 오가며 소폭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은 순매도를, 기관 홀로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0원 넘게 상승했습니다. 17.2원 오른 1379.9원으로 출발해 1370원대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무력 충돌에 미군의 개입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뉴욕 유가는 급등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영향까지 겹쳐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회의에 돌입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중동 전쟁에 미군 개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며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 뉴욕 유가는 급등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일제히 하락하며 시장의 위험 회피 심리를 반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가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에 돌입했습니다. 중동 전쟁이 유가 급등을 불러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와 함께 물가 인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연준은 금리 인하에 신중을 기할 전망입니다. Our goal should be to prioritize the identification of material financial risks and encourage prompt action to mitigate risks that threaten safety and soundness. 시장은 에너지 가격과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유가 급등이 경제와 노동시장에 주는 충격이 물가에 작용하는 영향보다 더 커질 경우 조기에 금리가 인하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로 물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기도 전에 미국의 5월 소매 판매는 7,154억 달러로 전월 대비 0.9% 감소했습니다. 또 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0.2% 감소했고 설비 가동률은 77.4%로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의 후폭풍에 임박한 가운데 미국 경제의 중추인 소비와 제조업이 주춤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해 신중론을 고수해온 연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영주 세명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린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잠시 뒤에 이제 귀국길에 오르는데 숨가빴던 첫 외교 무대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갑자기 귀국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일로 예정되었던 한미 정상회담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네, 자 역대 대통령으로선 가장 이른 외교 무대 데뷔였습니다. 일단 두 분 G7 정상회의를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대통령 되시고 한 10일여 만에 예. 이렇게 그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이 산적한 가운데서 이렇게 G7의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우선 뭐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있을 거로 예상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찍 귀국하는 바람에 승사되지 않은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예.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 일본 그 이시바 총리하고의 환담 그리고 영국 총리 그리고 브라질 대통령과의 연쇄 각국 외교 수장과의 만남이 순조롭게 이루어졌고 예. 그다음에 뭐 출국부터 해서 솔직히 이제 이전 윤석열 대통령의 행적과 비교되는 동영상들이 많이 보입니다만은 차분한 그리고 성공적인 첫 발을 내딛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자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고요. 전 의원님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도 전체적으로는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이 미국의 급박한 사정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굉장히 좀 아쉬움으로 많이 남죠. 아무래도 이제 뭐 이번에 한미일 공조 유지 뭐 이러한 이제 언급도 있었습니다만 외교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번 G7 정상회담에서는 미국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그 완전체를 이루지 못한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또 이루어질 뭐 여러 가지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이번에 사실 한일 관계의 이제 관계 복원을 하겠다. 그리고 또 셔틀 외교를 재개하겠다. 이러한 지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행으로 좀 움직여져서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좀 다져놓은 그런 한미일 이 공조가 좀 유지가 됐으면 하는 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번 회담을 지켜봤습니다. 자, 지금 한일 관계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오늘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회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정부, 문재인 전 정부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 조금 달랐던 점은 어디에 있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처음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는 좀 다르게 예컨대 이제 중국에 비해서 일본의 비중을 처음부터 크게 두는 그러니까. 정상회담 간의 통화도 일본을 먼저 했고 또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그 쟁점 간의 어떤 토론에 있어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은 과거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대로 미래 문제는 미래 문제대로 구분해서 가자. 한일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관계다라고 처음부터 우호적인 입장을 천명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국내외적인 우려 또 본인이 너무 뭐 친중, 친북 뭐 이런 어떤 프레임이 달릴 수 있을 것에 대한 말하자면 그런 딱지를 굳이 갖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아주 뚜렷하게 보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쨌든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뭐랄까 위상이 높아진 만큼 굳이 한일 관계에서 마치 콤플렉스를 갖고 수동적으로 움직여야 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보는 것도 그 전과는 좀 다른 모습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그 의지가 현실화돼야 한다라고 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앞서 얘기했던 그 한미 정상회담의 이제 아쉬움과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헤이그에서 열리는 그 정상회의를 참석할 것인가 이 부분이 조금 관심인 것 같은데 사실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 같거든요. 이거 갈리는 이유가 좀 뭡니까? 아무래도 나토가 가지고 있는 그 위상이나 또 의미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근데 나토는 우크라이나 편이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는 굉장히 대립각을 좀 세우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나토 회의에서 주로 열리는 것은 또 러시아에 대한 규탄이랄지 아니면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내야 되는데 어떻게 좀 우크라이나의 편에 서서 어떤 우크라이나의 그런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근데 그동안에 뭐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실 뭐 친러 또 친중 뭐 이러한 기조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러시아와의 이제 관계 설정이 아직 좀 그런 부분이 정립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닌가. 그걸 좀 정해야 참석 여부뿐만 아니라 참석해서 어떠한 스탠스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할지 그런 부분이 아직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은 거 아닌가 좀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러시아의 그런 침공으로 이루어진 그 빚어진 우크라이나 지금 사태가 너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전쟁도 빨리 종식이 돼야 되고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또 역할이 있죠. 이런 점에 있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또 대한민국이 어떠한 그런 또 일부 지원을 하기는 했죠. 무기는 아닙니다만 지원을 했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세계 평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계속 유지한다는 면에서는 저는 나토 회의에는 꼭 참석을 해야 된다.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고민의 지점이 있기 때문에 나토 정상회의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할지 또 참석을 한다면 그곳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고 이번 그 G7 정상회의에서 눈길을 끌었던 점이
김혜경 여사의 이른바 이제 영부인 외교였습니다. 뭐 전통 한복을 선택해서 이제 입은 모습도 눈길을 끌기도 했고, 뭐 사진 촬영하자는 요청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이전에 소위 그 영부인이 좀 다소 화려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그 전통적인 예. 한국의 어떤 영부인의 스탠스로 돌아간 거 아니냐. 그래서 전통적인 의상을 입으시고 또 굉장히 어떤 자기 범주 안에서의 어떤 단아한 활동들 그리고 또 뭐 교민과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것을 챙겨가는 것은 조금 이전에 김건희 여사와는 좀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거고요. 어떤 면에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한국 영부인으로서의 어떤 그 스탠스를 다시 회복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림자 외교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뭐 출국 시에도 이렇게 양 부부가 이렇게 인사를 깎듯이 하고 가는 모습들도 그 전에 우리 윤 대통령님 같은 부부 같은 경우하고는 조금 태도가 다른 부분이 좀 칭찬받고 있는 부분이 된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뭐 김 교수님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김건희 여사와 좀 비교하는 시각들이 좀 많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번에 무난하게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저도 국제회의 가보면 대한민국의 한복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받는 그러한 복장입니다. 확실히 좀 눈에 띄죠. 네, 그래서 한복을 입고 가면 항상 그 외국인들이 사진을 찍자 이제 그러한 요청도 저도 많이 받았었는데요. 뭐 이번에 한복으로 선택하신 거는 뭐 잘한 선택이시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좀 조용한 외조, 내조, 뭐 이러한 조용한 또 행보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뭐 생각을 가지고 이번 또 여사의 외국 순방을 지켜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국내 정치 소식을 짚어보겠습니다. 여야가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오는 24일과 25일 이틀간 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이제 여러 결격 사유를 제시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발목 잡기다 이렇게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의 형세를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글쎄 아무래도 이제 김민석 후보자께서 그동안의 야인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준비 안 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터무니없는 발목 잡기다 이런 수준까지는 아니고요. 의미 있는 발목 잡기인 것 같은데 다만 예를 들면 전 부인까지 불러낸다든지 이런 것은 좀 과도하다라고 보여지고 여러 가지 김민석 최고가 저는 어쨌든 그 청문회 일정을 합의했다는 것도 저는 높이 평가하고요. 왜냐하면 총리가 정리가 돼야만 사실은 장관들을 제청하고 임명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야당의 협조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고맙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김민석 후보는 차분하게 자기한테 나온 의혹들을 그 야당에 대응할 것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게끔 국민이 저런 문제가 있는데 저것 때문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해명을 내놓을 의무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야당도 조금 더 시간을 잘 활용해서 청문회가 단순히 개인의 어떤 흠결의 해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 중체대한 총리 직분을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를 어떻게 이끌 것이냐에 대한 국정 철학이라든지 다양한 역량에 대해서도 좀 균형 감각을 갖고 청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 김민석 후보자에게 자료 제출을 한 90여 건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 가운데 지금 한 7건 정도만 제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나중에 이제 국민의힘 그 인사청문회에서는 상당한 좀 공격의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종배 위원장, 국민의힘의 지금 사선 의원이신 이종배 의원님이 청문위원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주도권을 가지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위원장이 국민의힘이시기 때문에 의원이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김민석 후보자가 24일과 25일로 지금 예정된 이 청문회에 좀 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뭐 다른 것보다도 이 지금 그 추징금 6억을 또 만납을 했고 또 뭐 기부금 2억 원에 뭐 카드 신용카드가 한 2억 3천만 원 정도다. 그러면
얼추 계산해도 한 10억 정도의 돈을 지금 5년 사이에 그렇게 지출을 한 것인데 그런데 국회의원 이제 월급이 연 한 1억 정도 이제 되다 보니까 그럼 이 재원을 그 10억 원은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특히 추징금 6억 원에 기부금 2억 원, 이 8억은 아무리 계산해도 이게 산수적으로 안 맞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용주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이러한 해명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돈을 마련을 했고 어떤 식으로 또 이 지급을 했는지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저는 굉장히 이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가장 중요한 이번 청문회에서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아마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벗어나는 그런 후보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민석 후보는 자신이 있죠. 왜냐하면 국회 절대 의석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뭐 국회 동의야 통과하지 않겠냐는 그런 좀 교만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료 제출은 안 하고 오히려 지난 16일에 그 뭐 경제부처 보고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총리 취임도 전에 총리 행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교만하고 또 내로남불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취해야 될 것은 성실한 자료 제출 그리고 국민들 앞에 소상하게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성실하고 또한 충분히 설득력 있게 해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모두 이제 성실하게,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게 소명하고 해명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제 김민석 후보자가 계속해서 자신의 SNS에 그런 해명 관련 글을 올리고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좀 감정적으로 소명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 대통령 의지가 강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야당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의석이 압도적으로 여당이 많기 때문에 뭐 청문회가 통과되고 총리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적절한 해명이 없이 총리가 되면 부담을 계속 대통령한테 드리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총리로서 하는 일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갖지 못하게 되는 배경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기가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또 혹은 해명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런 관련 서류라든지 자료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일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혹은 도가 지나친 요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청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국민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해명할 수 있는 데까지 해명하는 어떤 진정한 태도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을 할 텐데 귀국 후에 여야 원내 지도부를 초청했다고 소식이 좀 들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뭐 협치를 위한 혹은 소통을 위한 그런 하나의 과정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여야 원내 지도부가 최근에 다 선출이 되셨죠. 그래서 협치 차원에서 여야 이제 원내 지도부를 뭐 초청을 뭐 하기로 한 것은 저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만 뭐 이것이 이제 실제로 이제 성사가 될지는 아직 날짜가 구체적으로 잡힌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성사가 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그런 그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이야기가 또 최근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또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얘기를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데 있어서 일회성이 아니라 좀 진지한 경청과 또 서로 소통하려는 그런 실행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이 국무총리 뭐 적격성 사실 이제 이런 것이 또 논의가 될 수가 있는 건데 이제 오늘 뭐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김민석 후보가 지금 받아야 될 건 청문이 아니라 수사다 이제 이렇게까지 그 말할 정도로 사실 굉장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지금 기억에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 9명으로부터 1,000만 원씩 빌린 총 9천만 원은 본인이 총리 후보로 지명된 이후에 갚았다 지금 제가 이제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재산이 한 2억이 조금 넘는 건데 이 9천만 원은 그러면 어떻게 마련한 것인지 사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저는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진짜 눈높이에 맞는 그런 충실한 해명이 필요하고 또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과거의 일입니다. 막 반미 전력이 있죠. 이 반미 전력으로 인해서 김민석 후보자가 또 아예 그냥 실형을 선고받았던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와의 뭐 그런 관세 외교를 할지 아니면 사실 뭐 외교에 있어서는 미국의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도 또 이 뭐 김민석 후보자가 총리 그 청문회에서 밝힐 부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청문회에서 관련 소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검찰 수사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그제였죠.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한 보도에 따르면 입원하기 3시간 전에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다. 이런 사실이 알려졌는데 이게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글쎄요, 뭐 500일이랄까요? 조금 이제 그런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우선은 이것은 어차피 그 닥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난번에도 대선 공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 기간에 조사를 피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이제 지나서 본격적인 어떤 조사가 시작되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실제적으로 본인도 여러 가지 지난 대통령의 어떤 그 12월 3일 개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쏘가리를 했고 사실 심성이 다 같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서 사실 병원 갈만하다 뭐 그런 느낌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기본적으로 어쨌든 그것이 말하자면 검찰 수사를 연기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지면 본인한테 더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관돼서 그런 어떤 그 병원을 찾아간다든지 장기 입원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자 입원과 관련해서는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내용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저도 뉴스를 보고 했는데 네.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스트레스 많았을 것이다. 그렇죠. 일반 그것도 그러는데 한때는 국모였잖아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런 뭐 아픔이 있었겠죠. 3년간 대통령을 했고 영부인을 했다고 하면은 그렇게 추잡하게 놀면 되겠어요. 자, 윤석열 정권 때는 황제 수사받고 검찰 보세요. 더 나쁜 건 진짜 나쁜 건 검찰이에요. 다 덮었잖아요. 이제서 통화 기록이 나오고 주가 조작 나오고 심우정 검찰총장 뭐예요? 서울중앙지검장 뭐예요? 무혐의 처리했잖아요. 이런 검찰을 우리 국민이 어떻게 믿어요? 자, 일단은 조금 전에 들으신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과정에서 가장 나쁜 건 검찰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검찰을 도대체 국민이 어떻게 믿겠냐 이 발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과도한 이 보호도 편들기도 피해야 되지만 또 과도한 비판도 저는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박지원 의원님 얘기는 과도한 저는 비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좀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제 전체를 다 비판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 사건은 또 특검도 발족을 했습니다만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서울 고검에 지금 항고가 받아들여져 가지고 재기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뭐 출동 이 검찰에 좀 뭐 나와달라 뭐 이러한 지금 연락을 최근에 지금 받았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 국민 검찰이 이번에 또 수사하는 것을 좀 지켜본 다음에 그건 얘기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싶고요. 그리고 현재 또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추가적인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최대한 공정하고 또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김대식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오랜만에 보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만 국모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영부인이었다가 갑자기 피의자 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냐라는
공감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용어는 뭐 봉건 시대 용어처럼 느껴져서 또 물론 뭐 그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퍼스트 레이디 영부인이 갖고 있는 그 중요도가 과거에 보면은 뭐 유경수 여사 때도 마찬가지 돌아가실 때 마찬가지로 국모로서의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어쨌든 그런 용어를 적절하게 받으려면 그 기간 동안에 흠결 없는 활동을 해 오셔야 되는데 상당히 지금 조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됐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 때 조사를 받았으면 확실하게 검찰청에 가서 조사를 받았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명되고 편안한 말하자면 대통령의 어떤 그 파면 이후에도 스탠스를 취할 수 있을 텐데 그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 가다 보니까 더 많이 사실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김건희 특검을 잘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특검의 손으로 모든 수사 자료가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무슨 수사를 했냐. 만약에 특검이 이전 수사와 다른 내용을 했을 때 기존 검찰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로서는 속이 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제 나왔던 보도 중에 하나가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와 계좌관리 담당자의 통화를 확보를 했다. 근데 이게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거냐. 그 전에 수사할 때는 왜 발견을 못한 거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고 이 과거에 이 사건이 사실 무혐의 처리가 된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지금 이제 새로운 이것도 이제 보도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알고 이제 계좌를 빌려준 거냐, 아니면 모르고 빌려줬냐,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녹취록이 나왔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제 들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전체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싶고요. 그래도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혐의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 근데 검찰이 조금 더 이제 치밀하고 더 꼼꼼한 수사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속보를 전해드린 대로 민중기 특검이 오늘 서울 고검장, 중앙지검장, 남부지검장과 이제 면담을 할 예정입니다. 오후 2시부터 이제 면담이 시작될 거라고 하는데 향후 검찰과 특검의 수사 관련 조율이 좀 어떻게 이루어질지 좀 지켜봐야겠고요. 자, 이번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 내용부터 좀 짚어보겠는데 가장 먼저 전당대회 출사표를 던졌던 정청래 의원, 최근 한 유튜브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것 같아요. 만나서 얘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이후에도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생길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국회의원이 돼서 그런 친구가 생긴 거예요. 너무 친하고. 그래서 뭐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뭐 여러 이제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원내대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그만뒀습니다. 저도 좀 쉬고 싶거든요. 박찬대 원내대표도 좀 쉬고 싶고. 그러면 뭐 그만두자마자 막 나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시간을 두고 박찬대 대표도 좀 생각의 시간도 있고 좀 기다려 보시죠, 뭐. 자, 정청래 의원이 이 박찬대 전 원내대표와의 친분 관계를 좀 과시를 하면서 박찬대 의원이 돼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이거 진심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어쨌든 조금 이제 그 당내 기류가 소위 반정청래 기류로 가지 않도록 좀 막아야 된다. 조금 폭넓게 자기 스탠스를 또 박찬대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보다 본인이 조금 더 이렇게 어른스럽다, 포용적이다라는 이미지도 필요한 상에 온 거 아니냐. 근데 양문석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지금 당내 소위 어떤 그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 그룹 내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자기 정치할 사람이다. 이제 소위 충성도에 의심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떠돌고 있기 때문에 우선 급한 불을 꺼야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아주 작은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월 4일 날 대통령 취임하는 날 법사위를 연 것 자체가 약간 그 소위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한테 언짢았던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는 우리 일을 합시다 이런 식의 얘기. 그게 그때 이제 3특검에 관련된 좀 법사위 활동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오롯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뉴스라든지 이게 집중해야 되는데 뭐 그런 면에서 바로 당권을 갖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약간 지금 오히려 이제 그 정청래 의원한테 부담을 주게 되는 결과가 낫지 않았겠냐 해서 조금 더 자기가 자기 정치만을 한다가 아니라 당을 위해서 또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함께 두루뭉술하게 같이 갈 수 있다 이런 이미지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실제로 그 당원들 사이에서 이제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돼야 한다 이런 연판장이 돌기도 했다 이런 보도도 좀 나왔는데 약간 좀 과열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야당에서 보기엔 좀 어떻습니까? 지금 분위기가요?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첫 여당 당대표다 보니까 뭐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도 당원 당규를 개정을 해서 지금 당심이 굉장히 중요하게 당원들이 그 마음을 많이 얻어야 당대표가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대의원 수가 오히려 줄어들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당심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청래 이제 그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성 이미지가 좀 강한 반면 상대적으로 또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미지 자체는 또 그렇게 강성 이미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그런 면에서 아마 이제 당원들이 보이는 그런 반응이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 뭐 싶은데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협치를 할 수 있는 누가 되시든지 간에 정말 그 진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그 당대표가 여당 대표가 됐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현재까지는 뭐 이제 정청래, 박찬대 2파전이 될 가능성이 높긴 한데 제3의 인물이 또 나올 가능성은 없을지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조국 혁신당 이야기를 잠시 좀 해보자면 조국 전 대표 사면 지금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일각에서 만약에 조국 전 대표가 사면이 되면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 지방선거에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그런데 우선은 뭐 조국 대표가 주장해왔고 살아왔던 부분은 말하자면 뭐 정의, 그다음에 검찰개혁 그런 것인데 과연 지금 대통령이 되자마자 자기 당대표 사면시켜달라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지 나는 그것부터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기감이 있어요. 교섭단체도 아닌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휩쓸려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있어서 어쨌든 조국 당대표가 빨리 나와야만 이제 당에 어떤 발전이 있다라는 판단일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새로 뽑힌 지 얼마 안 된 대통령에게 빨리 사면시켜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실제 정말로 정치개혁이나 정당개혁은 대통령 사면권 자체를 없애야 될 지경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래서 그러면서 사면권을 활용하지 않으면서 버텨야만 실제적으로 자기 힘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다만 뭐 그런 상태에서 사면받아서 조국 대표가 부산에 나온다. 부산에 나오면 부산에 지금 부산시장 후보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냥 물러나겠습니까? 불가능하고요. 결과적으로 3파전이 되면 결국 국민의힘에만 좋은 일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아예 정치공학적으로나 정무적 판단으로 봐도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조국 혁신당의 조국 당대표를 안 구하는 게 낫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송원석 원내대표가 혁신위 구성을 띄웠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각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거라고 좀 보시나요?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제 차기 당대표가 혁신위원회를 이제 구성해야 된다. 뭐 이러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송원석 이제 원내대표는 이제 그 6월 30일 이후에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을 겸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그 송 원내대표가
혁신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좀 그런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사이가 굉장히 또 서로 소통도 잘 되고 예. 그리고 또 충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의를 하고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입니다. 지금 오늘도 송 원내대표께서 지금 그 국민의힘의 선수별로 지금 간담회를 하고 예. 계시면서 예. 여러 가지 두루두루 이야기를 듣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뭐 혼자 그러니까 여러 이제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을 해서 이 혁신위원회의 구성이나 발족 시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실 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뭐 그런 데 있어서 또 김용태 현 비대위원장과의 좀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홍준표 전 시장도 어제 귀국을 했는데 연일 국민의힘의 쓴소리를 아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무감사 이야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정당 해산과 관련된 이야기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홍 전 시장의 속내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이제 그 국민의힘에는 탈당을 했고 또 그쪽은 오히려 더 무너져야만 예컨대 뭐 새로운 돌파구. 다만 이제 이준석 그 개혁신당에는 가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예. 중간에 새로운 신당을 자기 주도적으로 해서 뭐 이준석도 오면 좋고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제 룸은 분명히 있다. 예, 왜냐하면 이제 항상 그 룸은 선거가 있을 때 존재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어떤 그 내부적인 갈등들이 있을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최소한 저는 홍준표 전 시장께서 뭐 어른이시고 또 대통령 후보도 하셨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관련해서 비난과 비판하는 거는 삼가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자기 개인의 뭐 정치적 길이라든지 비전을 말씀하는 건 좋지만 자기가 대선 후보로 나왔던 그 정당에서 자기가 후보가 안 됐다는 이유로 마치 자기 뭐를 우물에 침 뱉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어른스럽지 못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자 국민의힘의 그리고 차기 당권에도 여전히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여부를 두고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출마하는 게 맞습니까? 출마하면 안 됩니까? 그분은 출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예. 대선 기간 중에도 그 경선에 떨어지자마자 당원 모집에 굉장히 나섰거든요.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본인도 당원 모집을 독려하면서 그 당원 모집을 위해서 좌판을 깔고 전국적으로 당원을 모집해서 굉장히 당내에 세력을 구축했는데 그 목표는 알겠습니다.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잡기 위해서였다고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뭐 고심 중에 있지만 한동훈이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보수 재건의 최강병기예요. 최강병기. 네, 그런데 동시에 최종 병기이기도 합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한동훈마저 무너지면 뭐 보수 재건이고 혁신이고 이건 이제 사라집니다. 예. 그러니까 소중한 만큼 아껴 써야 된다. 자, 한동훈 전 대표가 무조건 나올 거다 아니면 아껴 써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들으셨고 그리고 일각에서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또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자, 이 부분들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직 국민의힘은 이제 추측만 난무한 예, 거죠. 예, 예. 아직 김용태 비대위원장 지금 6월 30일까지이고 언제 전당대회를 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추측들이 난무하는 상황이라 뭐 그러한 뭐 추측들의 큰 의미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추측일 뿐이다. 네. 네,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주 세명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에 특별검사보 4명이 임명됐습니다. 나머지 내란 또 최상병 특검 역시 특검보 후보 추천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수사 채비에 나섰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3대 특검 가운데 먼저 수사팀장격인 특별검사보 임명 절차를 마친 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입니다. 이번에 임명된 특검보는 검찰 출신 김형근, 박상진, 오정희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문홍주 변호사입니다. 특히 과거 검찰에서 반부패 수사 부장 등을 역임하며 부패 비리 범죄를 수사했던 김형근, 박상진 특검보는 대표적인 특수통 출신으로 꼽힙니다. 오정희 특검보는 창원지검 통영지청장 등을 역임했고 문홍주 특검보는 2008년 임관에 서울중앙지법과 대전지법 등을 두루 거쳤습니다. 내란 사건 수사를 이끌 조은석 특별검사와 이명현 최상병 순직 사건 특검도 후보 추천을 마쳤습니다. 내란 특검은 6명, 해병 순직 사건 특검은 4명이 특검보로 임명됩니다. 대통령은 최대 요청 닷새 안에 임명을 마쳐야 하는데 기한 안에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임명된 거로 간주되기 때문에 늦어도 이번 주말 전까지 3대 특검 모두 기본적인 진용을 갖추게 될 전망입니다. 파견 인력 협의 등 본격적인 수사팀 구성은 특검보 선정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김건희 특검을 맡은 민중기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수사관 채용 공고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대규모 인력을 수용할 사무실 구하기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내란 특검은 검찰과 서울고검 청사 사용을 협의하고 있고 최상병 특검은 서초동에서, 김건희 특검은 광화문 인근에서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취임 1주년을 맞은 오동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도 검사 파견 등 특검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맡은 특별검사보들은 정치적 고려나 외부 압력에 흔들림 없이 법률가로서의 소명과 직무의 독립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형근, 박상진, 문홍주, 오정희 특검보는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직을 맡게 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임명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이 지닌 공적 의미와 국민적 관심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객관적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 수사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증거에 입각한 판단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인식한 정황이 담긴 육성 녹음 파일을 확보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달 말 미래에셋증권 측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와 계좌 담당 직원의 3년 동안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 수백 개를 확보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녹음 파일 가운데엔 2차 주가 조작 시기인 지난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김 여사가 블랙펄 인베스트에 계좌를 맡기고 40% 수익을 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도 있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또 김 여사가 해당 직원과 특정 문서를 검토하는 통화 녹음 파일도 확보했는데 이른바 김건희 엑셀 파일에 담긴 주식 계좌 인출 내역이나 잔고와 일치하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거로 드러났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달 말 강원도 춘천을 방문한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으로부터 피고발인 조사를 받은 거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김 지사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명 씨와 김건희 여사 등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으로 김 지사는 이와 관련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황당한 주장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도심에서 50대 운전자가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13km를 달리며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운전자는 도로를 역주행하고 순찰차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도로를 역주행하다 중앙선을 가로질러 달립니다. 경찰 순찰차들이 막아보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차선을 바꿔 계속 달립니다. 잠시 후 우회전하는 승용차 뒤로
순찰차 여러 대가 바짝부터 추격합니다. 곧이어 순찰차들이 승용차를 사방에서 둘러싸고 경찰이 승용차 운전자를 붙잡습니다. 어떤 여성 운전자던데 그 긴박해가지고 그 여성 운전자를 이제 그 경찰관들이 끌어내가지고 체포하는 과정을 봤는데 또 막 긴박하고 저런 광경은 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새벽 6시 반쯤 경기 안산시 도심에서 50대 여성 A씨가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씨는 경기 시흥시 시와 요금소부터 13km를 달리며 40분 동안 경찰과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A씨는 이곳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는 등 위험천만한 질주를 이어가다 순찰차 6대를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앞서 갓길에 차를 세운 운전자가 떨면서 배회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와 대화를 시도했는데 이동주차를 하겠다던 A씨가 그대로 차를 몰고 도주하면서 추격전이 시작됐습니다. 일단은 경찰관 질문에 대답도 안 하고 자꾸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있다가 알아서 가겠다 하고 가버린 거죠. 차를 이제 이동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약물 검사도 시도했지만 A씨가 가족의 설득에도 검사를 거부하며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보여 응급 입원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성매매 업소 2,500곳에 성매수 남성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이용객이 단속하려는 경찰인지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휴대전화 앱을 운영해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2년 동안 전국 성매매 업소 업주 2,500명이 가입한 앱을 만들어 운영한 혐의를 받는 총책과 실장 2명을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업주들로부터 전화번호 400만 개와 성적 취향 등이 적힌 개인정보를 받아 앱에 모아놓았는데 과거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거나 수사했던 경찰 번호까지 올려둬 업주들이 확인할 수 있게끔 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부서 예산을 빼돌려 해외여행을 다녀온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서울시는 감사 결과 글로벌 도시정책관실 소속 A 담당관과 B 주무관이 국제개발협력 사업 예산을 빼돌려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현지 물품을 산 사실을 적발해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빼돌린 예산은 5, 6천만 원 규모로 시는 이들을 직위 해직하고 수사 의뢰해 원칙대로 엄정 처분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닷새 전 제주에서 장마가 시작된 데 이어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 수도권을 비롯한 내륙에도 첫 장맛비가 내릴 거로 전망됩니다. 일부 지역은 시작부터 호우경보 수준의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커 대비가 필요합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지난 12일부터 제주도에 장맛비를 뿌리고 남쪽으로 물러났던 정체전선이 중국 남부와 타이완 일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다시 북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점차 확장하는 가운데 서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이 정체전선은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사이 우리나라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예년보다 일주일 앞서 장마가 시작된 제주에 이어 남부지방은 사나흘, 중부지방은 대여새가량 평년보다 빨리 장마가 시작되는 겁니다. 특히 이번 장마는 강수 집중구역의 변동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장마철 전북 익산에는 하루에만 264mm의 폭우가 쏟아졌지만 불과 25km 떨어진 김제에는 30mm도 채 내리지 않았습니다. 올여름 역시 정체전선의 폭이 남북으로 매우 좁아 수십 킬로미터 거리 차이만으로도 강수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체전선에 의한 강수의 경우에는 폭이 좁은 형태로 선형의 강수대로 나타나게 되면서 남북으로 약간의 차이만 있어도 굉장히 편차가 큰 그런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기상청은 아직 정확한 예상 강수량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일부 지역에는 호우 경보가 내려질 정도로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시간당 100mm 안팎에 이르는 극한호우, 이른바 물폭탄이 언제 어느 지역에든 쏟아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난해에는 이런 극한호우가 16차례나 나타났습니다. 본격적으로 전국이 장마에 접어드는 시기, 특히 예년보다 많은 비가 예상된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구한석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헤메네이가 이스라엘에 대해 자비는 없다며 강력한 응징을 선언하는 등 중동 사태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를 열고 미군의 직접 개입 여부를 논의했는데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조수연 특파원. 네, 두바이입니다. 네,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 엿새째인데요.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지금 이곳은 아침 시간인데요. 오늘 새벽에도 양국에서는 미사일 폭발음이 잇따라 들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예고한 대로 이란 수도 테헤란에 대규모 공습을 단행했고요. 이란 역시 텔라비브 등을 폭격하면서 이스라엘 공격에 극초음속 미사일 파타-1을 동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이 공세 수위를 늦추지 않으면서 테헤란을 빠져나가려는 주민들의 탈출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에 대한 제거 의지와 함께 이란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은신 중인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첫 입장도 오늘 나왔습니다. 하메네이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스라엘에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며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투가 시작됐다고 하고 7세기에 무슬림 군대가 유대인 거주지를 정복했던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때로 돌아가야 한다고도 썼습니다. 일부 이란 반체제 매체에서 하메네이가 지하 벙커에 가족과 함께 은신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철저히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하메네이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이란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또 미국이 이란 상공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담판을 결정할지 이스라엘 지원을 강화할지 주목되는데요.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G7 정상회의에서 조기 귀국한 트럼프 대통령이 밤사이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했는데요. 약 80분 동안 이어진 이번 회의에서는 미군의 이란 핵시설 타격과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지원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해 협상 그리고 이스라엘 무력 지원 등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저울질해왔는데요.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해결에서 미군이 개입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초대형 폭탄인 벙커버스터나 스텔스 폭격기를 지원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군사 개입에 대비해 이란도 미군 기지를 타격하기 위한 미사일 등 군사 장비를 마련해 놓았다는 얘기도 미 당국자들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이란은 북한과 달리 핵무기 개발 의도가 분명하지 않다며 외교적 해법이 남아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선 이란의 긴장 완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이 채택된 데 이어 이슬람권 20개국 국가는 공동성명을 통해 이란을 향한 공격을 멈추라고 이스라엘에 촉구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튀르키예 등 20개국 외무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포괄적 휴전과 평화 회복을 위해 긴장 완화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두바이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촉구하며 직접 개입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구기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전해드린 것처럼 이스라엘과 이란 충돌이 계속 심화하는 모양새인데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말 이 상황을 정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시시각각 상황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 이후로 주로 이란에서는 밤 공격이 이루어졌었는데 네. 한 이틀 전부터는 낮 공격이 시작됐고 아까 화면에서도 보셨겠지만 이란 국영 방송국이 화재를 입고 기자 일부 분들이 사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보복 공격을 이제 감행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뭐 텔아비브나 아니면 공군 기지 등을 공격하는 등 양 지역에 정말 거의 전면전에 가까울 정도로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국제 원자력 기구 IAEA가 이스라엘을 공습하면서 이란의 이 나탄즈 우라늄 농축 시설이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공식 인정을 했더라고요. 네, 지금까지는 핵시설에 대한 피해가 보고되지 않았는데 이제 IAEA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피해를 인정을 하면서 나탄즈 핵시설 내에 지상 시험용 농축 시설이 파괴가 되었고 네. 지하 농축 시설은 전력망 공격으로 원심 분리기가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방사능 그리고 화학 오염이 발생했다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을 보면 지금 이란 측의 피해가 더 심각한 것 같은데 비상사령관도 사망을 했다고 하고 네. 이란 군부가 와해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이란 군부가 와해됐다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이란 군 조직이 지금의 이스라엘의 공격 때문에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날 선제 공격 당시에 거의 30명에 가까운 군 수뇌부 장성들이 이제 사망을 했고, 그 군 수뇌부 사망 이후에 하메네이가 임시적으로 임용을 했던 비상사령관 역시 사흘 만에 이제 사망을 했다고 전해지는 등 군 수뇌부 그리고 군 자체가 와해됐기보다는 군부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란의 군 수뇌부 사망에 이제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큰 역할을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란에서는 간첩 색출을 하고 있다는데 이 모사드 하면은 세계 최상급 정보기관으로 꼽히죠. 사실 이란 사회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핵시설에 대한 공격뿐만 아니라 공격이 아니라 군 수뇌부 그리고 핵 과학자들이 바로 자택에서 사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소위 말하는 핀셋 공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마치 그 군 수뇌부와 과학자들의 주소를 다 맞지 않은 것처럼 핀셋 공격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제가 이제 이란 현지에 있는 지인들에 따르면 동네의 어떤 폐차 수준의 그런 굉장히 오래된 그런 차에 이제 드론 무기들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번 공격에 쓰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란 전역에서는 그런 폐차 그리고 수상해 보이는 사람들을 신고하는 굉장히 민감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피해를 입은 건 이란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방공망인 아이언돔이 뚫리면서 피해가 심각했는데 아이언돔이 어쩌다가 뚫리게 된 걸까요? 아이언돔 자체는 사실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방어막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이제 신형 미사일을 이제 방공망 신형 미사일 즉 하셈이라고 불리는 신형 미사일을 이제 발사함으로써 소위 말하는 섞어 쏘기를 함으로써 이런 그 아이언망이 뚫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탄도 미사일과 드론들을 무작위적으로 이제 혼합 발사를 하는 것이죠. 그런 혼합 발사로 인해서 아이언돔을 최대한 교란시킨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서도 조기 귀국해서 NSC를 소집했습니다. 저희도 앞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을 동원해서 이란의 핵시설 공습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나오던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전망하기가 사실 어려울 정도로 시시각각 상황이 변하고 있어서 제가 전망하기도 어려울 정도이지만 트럼프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카드를 계속 이제 고심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이번 기회에 어떤 이란의 어떤 핵심 그 정권이나 아니면 핵시설들을 처음에는 사실은 핵 협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 지금은 아예 핵을 없애버리겠다, 제거하겠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강경한 그런 목소리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봐야 하겠지만
최근에 외신의 보도에 의하면 미국 국민의 60%가 이번 전쟁에 직접적인 전쟁 개입은 반대한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미국 안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카드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가지 발언을 한 게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제거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속내가 뭘까요? 그 속내는 뭐 저도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를 알기는 쉽지 않겠지만 아마도 심리적 압박이나 아니면 협상 카드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란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급박한 그런 선제 공격을 당하고 이미 군수 내부 그리고 핵과학자들이 제거된 상황에서 사실 이스라엘과 미국이 어디까지 자신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지 사실은 어려운 것이죠. 그것을 이제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니까 그런 트럼프가 혹시라도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더라도 어쩌면 알 수 있다는 그런 심리적 압박 그리고 협상 카드가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 유세 때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왜 군사 개입까지 만지작거리는 걸까요? 그 이란과 미국 간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역사적인 그런 앙숙의 기간이라고 하죠. 그런 앙숙의 기간. 그래서 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란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언젠가는 이렇게 표현하면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 정권을 무너뜨리고 싶을 정도의 눈의 가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계기는 지금 여러 가지 카드를 고심하고 있지만 아마도 네타냐후의 끈질긴 설득이랑 그리고 이란의 어떤 협상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또 한마디로는 또한 예상을 해보기로는 처음에는 그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을 공격을 했을 때 암묵적 동의를 한 수준이었지만 판세가 이란의 군사적 전략들을 이란의 어떤 군사적 열세를 이제 보이다 보니 이번에 이제 군사 공격에 동참할까라고 고려하지 않았는가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외신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하기 위해서 미국의 초대형 벙커버스터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 벙커버스터가 어떤 겁니까? 벙커버스터는 지하 깊숙한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대형 관통 폭탄입니다. 지금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란의 고움 지역에 가까이 있는 포르도 지역에 대한 이제 핵시설을 파괴하겠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의 개입 시나리오는 이 벙커버스터를 장착을 해서 이 포르도 지하 핵시설이 거의 90m 가까이 이제 지하로 그러니까 지면에서 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벙커버스터를 이용을 해서 이 핵시설 지하에 있는 핵시설을 정밀 타격하거나 아니면 이란 내 지상 작전을 수행하는 이스라엘 특수 부대에 대한 공중 엄호 등의 형태가 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네, 자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벙커버스터 투입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정말 뭐 제가 예상하기 어려운 지점인데요. 사실 이 벙커버스터를 투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미국의 직접 개입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트럼프가 간접 수준의 이제 지원을 하고자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직까지도 이란과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란도 이렇게 된 이상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이란은 앞으로 어떤 선택할까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어떤 분들은 이번 기회에 이란의 어떤 정권 체제를 바꾸면 어떻겠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뭐 지인들과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비록 이란 내부에서도 이란 정권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정권에 대한 불신은 많긴 하지만 이런 방식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즉 이런 정권의 어떤 체제의 체제의 전복이나 정권 교체는 우리의 힘으로 하겠다, 이란 국민의 힘으로 하겠다라는 것인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 외세, 즉 미국과 이스라엘의 그 공격으로 인해서 정권을
뭐 무너뜨리겠다. 그거를 내부의 국민들이 동조하겠다라는 것에는 모두 다 반대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끝으로 이 질문 드릴게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우리나라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호르무즈 봉쇄 가능성도 높지만 사실상 그것의 봉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이란 무역의 90%가 해상을 통과하고 원유 85%가 호르무즈를 이용하기 때문에 자충수 효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란과 가장 시급한 것은 이스라엘과 이란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그런 탈출 경로를 고심하는 것이 지금 한국 정부가 고민해야 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구기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 공병을 파병하기로 하면서 그 배경과 목적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휴전 압박을 받고 있는 러시아가 마지막 대공세에 나설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러시아는 북한 공병대가 쿠르스크 재건 임무를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сотни гектар, это сотни километров разрушенных линий электропередач, дорог, коммуникаций,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домов.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투 공병이 투입되는 전쟁 양상을 보면 다른 업무에 투입될 가능성도 큽니다. 전투 공병은 적이 설치한 지뢰나 장애물, 파괴된 교량 등을 신속히 극복하고 새로운 진격로를 개척합니다. 지뢰와 철조망 등 장애물을 설치해 적의 진격을 막거나 저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진지 구축과 방호 시설 설치로 아군 생존성을 높이고 보급로도 확보합니다. 결국 전투 공병의 투입은 전선이 복잡해지고 승패가 좌우되는 국면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관계자와 분석가들은 미국과 유럽의 휴전 압박이 더 거세지기 전에 러시아가 대대적인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현재 전체 영토의 70%를 점령한 동부 도네츠크 지역이 주요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They produce 4 times as much ammunition as the whole of NATO is producing as we speak. They are reconstituting their armies. Their whole economy is on a war footing. 북한은 진지 구축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습니다. 새로운 위치를 확보할 때마다 방어 구조물을 설치하는 러시아는 전쟁 초기부터 북한 공병 부대에 관심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지난해 10월 도네츠크 점령지에 소규모 북한 공병 부대를 주둔시킨 적이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이 러시아에 공병과 군사건설 인력 등 6천 명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우려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캘거리에서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정부 입장이 이미 나간 것으로 알고 우리는 북한의 파견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추가 파병에 대한 질의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간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 노동자와 군인들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게 깊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독자 활동 제동에 불복한 뉴진스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뉴진스는 소속사와 함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 가운데 향후 행보도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소속사 어도어와 신뢰관계가 파탄나 나가겠다는 뉴진스 주장을 법원이 다시 한번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법원은 소속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멤버들 독자 활동을 제한했고 4월 멤버들 이의 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상급법원이 또다시 소속사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법원은 당사자 사이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소속사는 그간의 투자 성과를 모두 잃게 되지만 멤버들은 모든 성과를 독점적으로 누리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멤버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난 5일 본안 소송에서 합의를 권유하는 재판부 제안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지난달 법원은 뉴진스가 소속사 승인 없이 활동하면 한 번에 1인당 10억 원을 내야 한다고 결정한 만큼 본안 소송 1심 선고 전까지 독자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소속사는 멤버들 활동 중단 속에서 과거 촬영했던 영상 클립을 공식 계정에 꾸준히 올리고 음원의 4억 스트리밍 돌파 사실을 알리며 뉴진스 홍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뉴진스의 활동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팬들의 안타까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법원이 재차 뉴진스 독자 활동에 제동을 걸자 소속사는 멤버들이 다시 뉴진스라는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재판부에 감사감을 표했습니다. 소속사 어도어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주는 항고심의 결정이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BTS 멤버 슈가가 이번 주 토요일 소집 해제를 앞둔 가운데 소속사 측이 현장 방문을 삼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빅히트 뮤직은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소집 해제 당일 별도의 공식 행사는 진행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슈가를 향한 따뜻한 환영과 격려는 마음으로 보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책잔치 서울국제도서전이 오늘 오전 개막해 22일까지 계속됩니다. 이번 행사는 17개국 534개 출판 관련 단체 및 출판사가 참여하고 당대 문인뿐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박찬욱 감독, 이세돌 전 프로 바둑기사 등 다양한 인사들이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미 모든 표가 조기 매진돼 현장 판매가 힘든 상황인데 주최 측은 지난해와 비슷한 15만 명 안팎의 관객이 찾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피서 1번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이 이번 주말 정식 개장합니다. 올해는 여름이 길어진 기후변화에 맞춰 개장 시기를 앞당기고 폐장은 늦췄다고 합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모래축제 등 각종 행사로 들쑥날쑥했던 백사장을 불도저가 다림질하듯 정돈합니다. 이번 주말 정식 개장을 앞두고 손님 맞이 준비에 한창입니다. 올해 해운대 해수욕장은 정식 개장일을 예년보다 열흘가량 앞당기고 폐장 시점은 2주 늦췄습니다. 여름이 길어진 기후변화를 반영해 더 오래 물놀이를 즐길 수 있게 한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해운대 해수욕장 낮 시간대 평균 수온은 25.2도씨였는데 9월에는 27.9도씨까지 올랐습니다. 올해 해운대 해수욕장은 지난해 첫 선을 보여 인기를 끌었던 홍보구역을 더 확대하고 특설무대에서 다채로운 공연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최근 인기가 있는 행사나 먹을거리 등도 해수욕장에서 선보일 계획입니다. 워터밤, 그리고 이제 디제잉 파티,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편하게 계실 수 있는 그늘막 쉼터, 그리고 이제 푸드트럭 등을 이제 저희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바다와 백사장만으로 여름철에 100만 인파가 몰렸던 건 이제 옛 이야기가 됐고 해운대도 다양한 손님 맞이 준비를 합니다. 피서 1번지 해운대라도 관광객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다른 피서지와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숙박 앱을 통해 숙소를 예약했지만 중복 예약이 되는 바람에 막상 가보면 방이 없거나 예약이 취소되는 사례가 급증해 소비자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숙박앱 중복 예약 피해 접수 건수가 지난 2020년 73건에서 지난해 307건으로 4.2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도 216건이 접수됐습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숙박앱을 통해 숙소를 예약할 때는 전화로 예약 상태를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중복 예약 피해는 숙소의 전화나 현장 예약이 숙소 앱에 바로 반영되지 않거나 여러 숙소 앱에서 동시에 예약할 때 서로 연동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합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 가격 상승세가 경매시장으로까지 옮겨 붙으면서 이번 달 들어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인 매각가율이 100%를 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 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서울 아파트 경매 가운데 매각가율이 100%를 넘는 경매는 2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달 말까지 2주가량 남은 점을 고려하면 매각가율 100% 이상 경매는 더 많아질 전망입니다. 관세청은 내년부터 해외 직접 구매 때 필요한 개인 통관 고유 부호를 해마다 갱신하도록 유효기간 제도가 도입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통관 고유 부호는 해외 직구 등으로 개인 물품을 통관할 때 수입자를 특정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관세청이 발급하는 부호입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을 막을 수 있지만 갱신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어 도용에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해킹 먹통 사태로 서비스가 중단됐던 예스24가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예스24는 전체 회원에게 도서나 음반, 공연 예매 등에 사용할 수 있는 5천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1년간 온라인 상품 구매 이력이 있는 회원 전원에게 무료 배송 쿠폰 1장을, 이북 구매 이력이 있는 회원에게는 이북 전용 상품권 5천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번 여름 내륙도 첫 장맛비를 앞둔 가운데 무더위가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현재 서울은 30도 안팎까지 치솟았고요. 여기에 습도가 높아서 더 덥게 느껴집니다. 내일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이렇게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니까요.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오존 농도도 전국에서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31도, 대구 33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웃돌겠고요.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높겠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는 내일까지 계속되다가 내일 밤 내륙에도 첫 장맛비가 내리며 한풀 꺾이겠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는 내일은 비가 강하지 않겠지만 점차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모레 밤부터 토요일 사이에는 돌풍을 동반한 호우경보 수준의 폭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금요일 밤부터 비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특히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는 최고 80mm 이상의 폭우가 집중되겠습니다.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사전 대비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